3장의 제목이 화폐 또는 상품 유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이제 화폐가 상품 교환의 결과로 등장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화폐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요. 단순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가 상품 생산 사회라는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편을 공부하게 되면은 화폐가 자본으로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자본론의 제목에 걸맞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아직 1편 수준에서는 자본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또는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그런 범주를 다루기 이전에 상품 생산 사회라는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라는 규정에서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살펴본 게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였고요. 지난 시간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유통수단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던 주화, 가치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서 나머지 기능들을 쭉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 질문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시작하죠. 2절 C입니다. 주화 가치 상징이에요. 자, 이소미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C. 주화, 코인, 가치의 상징. 화폐는 유통수단의 기능 때문에 주화의 형태를 취한다. 상품의 가격, 즉 화폐 명칭이 머릿속에서 대표하고 있는 금의 무게는 유통 과정에서는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는 금조각 또는 금화로서 상품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격의 도량 표준의 확정. 예. 1파운드는 20S가 뭐죠? 20실링입니다. 20실링, 그리고 240, 이건 펜스. 펜스요? 예, 네. 예, 예. 240 펜스과 마찬가지로 주화의 제조도 국가의 일이다. 금과 은이 주화로서 몸에 두르는, 그리고 그것들이 세계 시장에 나타날 때는 다시 벗어버리는 여러 가지 국민적 제복은 상품 유통의 국내 또는 국민적 영역과 일반적인 세계 시장 영역이 분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읽다가 나왔었죠, 한번. 지난 시간 내지는 지지난 시간에 1970년도 이제 이전까지 70년 이전까지 이제 영국의 화폐 단위가 파운드, 실링, 펜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1파운드가 20실링이고 1실링이 12펜스이기 때문에 1파운드가 240펜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존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이제 기호가 등장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몇 번 정도 이 관련한 그 언급 그 관련한 이제 그 기호나 숫자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딱히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소절 주화 가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따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조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자본론에서 이제 주화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은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지칭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가 글자 그대로 네, 우리가 흔히 주화라고 인식하는 이제 코인의 형태 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제 다른 말로 가치 상징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흔히 이제 동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액 화폐 같은 경우는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토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치 상징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에 부여된 명목적인 가치, 국가가 이건 얼마짜리다라고 이제 규정한 가치는 실제 그 역할을 하는 토큰, 이게 이제 어, 동전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은행권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들인 비용 또는 이제 그 생산에 지출된 노동 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5만 원짜리 은행권의 생산비와 국가가 거기에 명목적으로 부여한 화폐 5만 원이라는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100원짜리 동전의 생산비와 거기에 이제 부여된 가치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 상징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 당시에 이제 화폐로서 사용되고 있을 때 각국이 이제 각자의 이제 주화를 예, 주조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타으로 해서 통용될 때는 각국에서 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에 얼마만큼의 도량 표준, 도량 단위를 부여했는가와 이제 무관하게 실제로 그것이 함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의 양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 가치를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타날 때는 다시 벗어버리는 국민적 제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옥승원 씨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화와 금덩이는 단지 외형상으로만 구별될 뿐이고, 금은 언제라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주화는 조폐소로부터 나오자마자 곧 녹일 수도 있다. 유통하는 동안 금화는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적게 닳는다. 금화의 명칭, 즉 법적 무게와 그것의 실체, 즉 실질적 무게가 점차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명칭이 같은 금화들도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 유통수단으로서 금의 무게는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금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고, 그리하여 가격을 실현할 상품들의 진정한 등가물로 될 수 없게 된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세와 근세의 주화 역사는 이와 같은 혼란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화를 금의 금속적 실제로부터 금과 닮은 것으로 전환시키는, 즉 주화를 그 공인된 금속 실체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유통 과정의 자연 발생적 경향은 금속 상실의 정도에 따라 금화를 통용 불능이라고 폐기시키는 가장 근대적인 법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다. 예, 좋습니다. 자, 당시에는 금화, 은화 등등이 이제 실제로 화폐로서 되었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이게 녹여서 덩어리, 주괴, 금괴나 은괴 형태로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들을 이제 주조해서 통용되는 화폐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화하고 금덩이는 단지 외형상으로만 구분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상품 유통의 과정에서 이게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멸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금화에 부여된 그 가치라는 건 법적으로 이제 확립된 거죠. 1파운드짜리 금화는 1파운드만큼의 이제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건데, 문제는 금화가 유통 과정에서 달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 무게는 그것에 이제 못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수단으로서 금의 무게가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의 금의 무게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것이 화폐로서 예, 담고 있어야 할 일반적 등가물 상품으로서의 금의 무게보다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어쩌면 이제 자연스럽게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대체물, 대리물로서의 이제 상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연 발생적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다른, 너무 많이 마멸된 이런 금화나 은화는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수거해서 폐기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데 실제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 금 또는 은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대신할 토큰 내지는 이제 가치 상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방금 설명을 했던 거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환 씨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 화폐의 유통 그 자체가 주화의 실질적 무게를 그 법정 무게로부터 분리시키고 기능으로서 주화를 금속으로서 주화와 분리시킨다면 화폐 유통에는 벌써 금속 화폐를 다른 재료로 만든 토큰, 즉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금 또는 은의 매우 작은 무게를 주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정과 최초에는 고급 금속 대신 저급 금속, 금 대신 은 대신 구리, 가 같이 척도로 쓰였고, 고급 금속에 의해 쫓겨날 때까지 저급 금속이 화폐로 유통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은재나 동재의 토큰이 금화의 대리자로 기능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해준다. 은과 구리가 금을 대리하는 것은 금화가 가장 빨리 유통하는, 따라서 가장 급속히 닳는 상품 유통 영역, 다시 말해 매매가 매우 소규모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역에서다. 이런 금의 대리물이 금 자체의 지위를 영구히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금 대신 이들 금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율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주화가 각각 유통하는 특수한 경로들은 물론 서로 뒤엉켜 있다. 은재나 동재의 토큰은 가장 작은 금화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불을 위해 금과 나란히 나타난다. 금은 끊임없이 소액 유통에 들어오지만 은, 동재의 토큰과 교체되어 끊임없이 거기에서 쫓겨난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을 대신할 저급 금속을 토큰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토큰들이 사용되는 영역은 소규모로 그 거래가 다수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금화를 사용했을 때 이게 너무 빨리 닳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다라는 거죠. 물론 은이나 구리로 만들어진 토큰도 엄청나게 이제 빨리 다룰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금보다는 그 손실이 이제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는 이제 오히려 금화가 잘 쓰이지 않는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은행권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상배 씨부터 갑니다. 은재나 동재의 토큰의 금속 무게는 법률에 의해 임의로 규정된다. 그것들은 유통에서 금화보다 더 빨리 닳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주화 기능은
사실상 그것들의 무게와는 관계없다. 금이 주화로서 기능하는 것은 금의 금속적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 예컨대 지폐가 금을 대신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주화의 순전히 상징적인 성격은 금속 토큰에서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지만 지폐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실 어려운 것은 첫 걸음일 뿐이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속 토큰뿐만 아니라 이제 지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 지폐도 여기서는 이제 주화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책에서 주화란 뭐다?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가치 상징인 이유는 여기에 국가가 부여한 명목적인 가치가 그 자체의 생산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금속 토큰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폐로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화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가 기능할 때 그 본래적인 그 일반적 등가물 상품으로서의 금 또는 이제 은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대신할 가치 상징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치 상징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장 2절에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발행해 강제 통용력을 준 불안지폐만을 문제로 삼는데, 불안지폐는 금속화폐의 유통에 직접적 기여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신용화폐는 단순 상품 유통의 맥락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들을 전제로 한다. 덧붙여 말하면 진정한 지폐가 화폐의 유통수단 기능에서 발생한다면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 그 자연 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보죠. 자, 제가 좀 짧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오늘날의 화폐 제도하고는 이제 사뭇 다르기 때문에 조금 사전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가 발행해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불안지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화폐는 전부 다 이제 불안지폐고 이것은 금속화폐 유통에 직접적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원이 뭔지는 우리가 방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마멸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금이 아닌 이제 다른 금속을 사용해서 금속 토큰 형태로 대체하다가 급기야 이제 그 지폐 형태, 은행권이라는 형태로 까지 이제 그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안지폐하고 별도로 이제 신용화폐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신용화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공부할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이라는 걸 조금 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불수단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그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조금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막스가 여기서 이제 신용화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역자주로 들어있는 게 이제 어음, 수표, 태환은행권 등등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장 2절에서 유통수단으로서 화폐를 다루고 있고요. 3장 3절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 중에 이제 지불수단으로서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쉽게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이야기했을 때는 상품을 거래할 때 그 화폐를 동시에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는 쪽이 판매하는 쪽에게 바로 건네주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찰 거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뭐다? 바로 그 즉시 화폐를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 화폐를 건네주는 외상거래 내지는 이제 신용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화폐가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안지폐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주에서 태환은행권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불안지폐, 불안은행권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무슨 뭔 소린가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불안지폐는 이제 영어로 unconvertible paper만이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교환되지 않는 이런 그 은행권이다라는 거야. 근데 불안지폐 자체는 그 자체로는 가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지폐의 생산에 들어간 비용과 국가가 명목적으로 그 지폐에 부여한 가치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처음부터 국가가 이렇게 그 불안지폐를 찍어내서 이걸 이제 금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상품을 대신해서 일반적 등가물로 쓰라고 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은행권이라는 것들, 지폐가 이제 등장했을 때 대중의 이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그 은행권 또는 지폐를 그것을 발행한 은행에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적힌 액수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이제 금과 교환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본론 텍스트에서 막스가 따로 불안지폐라고 언급하지 않고 은행권이라고 쓰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태환이 가능한 은행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은행권은 태환 은행권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품화폐에서 이제 은행권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화폐를 대신해서 쓰이기 위해서 태환이라는 장치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히 그 추가적인 이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론에서 은행권은 무조건 태환은행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권에는 전혀 이제 그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왜 태환이 불가능하니까. 태환은행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은행권에 이런저런 이제 문구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이제 그 100달러짜리 지폐다 또는 100파운드짜리 지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문양이나 어, 그 지배계급의 이제 초상화, 위인들의 초상화 이런 거와 별도로 반드시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은행권을 가지고 저희 은행에 오신다면 여기에 적힌 액수에 상응하는 금과 교환해 드릴 것을 보증합니다. 라는 이제 그 서명이나 도장이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환은행권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태환은행권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왜? 다시 한번 그 자체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금이나 은 대신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불안은행권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 이거 이제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태환이라는 지급보증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본주의가 주기적으로 경제위기, 공황을 두드려 맞을 때,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불안해하죠. 그래서 자기 수중에 있는 은행권을 전부 다 금과 교환하려고 일시적으로 그
은행권에 대한 이제 금태환이 집중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당시에 이제 공황이 터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뭐 지금도 이제 그 위기 시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뱅크런이 단순히 이제 예금을 현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은행권 형태라면 이 은행권을 이제 금으로 바꾸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러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은행이 일시적으로 금태환 요구가 집중되었을 때 그 자신이 발행한 은행권을 전부 태환해 줄 만한 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은행이 이제 태환 준비금으로 일정량의 금을 보유하기는 하지만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통하고 있는 모든 은행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3권 5편, 신용편을 공부하게 되면은 서술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고에 있는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행권이 이미 이제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태환 요구가 집중했을 때는 결국 태환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제 금태환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알고 있는 97년 말에 이제 공황 당시에 당시에는 이제 골드러시는 불가능했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달려갔을 때 은행이 현금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셔터문이 내려갔었잖아요. 예, 그것과 이제 동일한 상황들이 예, 공황이 터질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금태환이 이제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고 경제 상황이 이제 어찌어찌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패닉에 빠져서 공황 상태에 빠져서 금태환을 갈망하지 않은 상황이 될 때 이제 금태환이 재개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완전히 금태환이 정지가 됩니다. 자, 1930년대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이때 이후로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서 구제하는 게 일상적으로 돼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금태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금태환이 가능한 상태에서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는 이제 공안 구제를 위해서 은행권을 살포하면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행동해요? 그 은행권을 전부 다 금하고 바꾸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대공황 당시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황 구제를 위해서 개입할 때 흔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의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런 공황 구제 조치의 선결 작업이 금태환 정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금태환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는 불안은행권이 오히려 예외적이었고, 대체로 은행권이라고 하면은 태환은행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태환은행권을 막스가 신용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역자주에 보면은 어음이나 수표 등등도 태환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신용화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 배경 지식으로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어서 이장욱 씨 부탁드립니다.
1파운드, 5파운드 등의 화폐 명칭이 인쇄된 종이 쪽지가 국가에 의해 외부로부터 유통 과정에 투입된다. 그것이 실제로 동일한 양의 금을 대신해 유통하는 한, 그것의 운동은 화폐 유통 그 자체의 법칙들을 반영할 따름이다. 지폐 유통의 독자적 법칙은 오직 지폐가 금을 대표하는 비율에서 생길 수 있다.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 지폐의 발행은 실제로 유통될 금량 또는 은량을 지폐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가 흡수할 수 있는 금량은 일정한 평균 수준이 상하로 끊임없이 변동한다. 그러나 유통수단의 양은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일정한 최소량 이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이 최소량이 끊임없이 자기 구성 부분들을 바꾼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것을 구성하는 금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금조각들로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이 최소량의 크기에도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유통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최소량은 금이 종이 상징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모든 유통 물질이 그들이 화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 한도까지 지폐로 가득 차버린다면 이 물질들은 상품 유통의 변동에 따라 내일 범람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도량 표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폐가 자기의 한도, 즉 실제로 유통했을 같은 명칭의 금화의 양을 초과한다면 지폐의 신용이 일반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폐는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폐 유통액이 자기의 한도보다 2배로 늘어난다면 사실상 1파운드의 지폐는 예컨대 금 4분의 1온스가 아니라 금 8분의 1온스의 화폐 명칭으로 될 것이다. 그 결과는 가격의 도량 표준으로서 금의 기능에 변동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1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되던 가치가 이제는 2파운드의 가격으로 표현된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상품들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의 양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유통수단의 양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 공식이 이거였죠. 상품들의 총 가격을 평균적인 화폐 유통 속도로 나눈 값에 의해서 화폐량이 결정되는데, 이 유통수단, 필요한 유통수단 양보다 더 많은 화폐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불안지폐, 불안은행권이 아니라 금이나 은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 금속화폐가 통용되고 있을 때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화폐가 존재하는가와 무관하게 유통에 필요한 만큼만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유통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따가 이제 확인할 축장 내지는 이제 퇴장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 상품화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축장 내지는 이제 퇴장 기능이 완벽하게 발휘가 되는데,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로 그 화폐 수량설이라는 사고는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당시 가격혁명에 대해서 이제 엉뚱한 해석을 내놨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불안은행권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불안지폐일 경우에. 자,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이제 공황이 발발해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제 돈이 안 돌게 됐어요. 사실은 돈이 안 도는 게 아니라 상품의 유통이 정체된 결과로 화폐 유통 속도가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이제 6에서 3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전과 동일한 양의 동일한 가격을 가진 상품이 유통하기 위해서 화폐량이 2배가 필요해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안은행권을 추가로 투입했다. 그리고 그 양이 이제 유통에 필요한 만큼을 충족할 만한 2천억 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유통수단의 양은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일정한 최소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최소량만큼은 금의 종이 상징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최소량이 1,000억 원이었다가 공황이 발발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로 그 최소량이 이제 증가했을 때 국가가 이걸 예, 그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안은행권을 추가로 집어넣어 줬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집어넣어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예, 언제까지나 이제 이런 상황일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어찌어찌해서 경제가 제일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다시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가 회복된 결과로 다시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은 2천억 원이 아니라 이제 1,000억 원으로 다시 줄었는데 이때 그 정부가 추가로 투입한 화폐가 금화나 은화와 같은 상품 화폐가 아니라 불안은행권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불안은행권의 경우에는 불안지폐의 경우에는 알아서 이게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지폐의 발행량이 상품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이제 커지면 불안지폐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막스가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가 자기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즉 실제로 유통했을 각층 명칭의 금화의 양, 유통에 필요한 최소 한도를 초과한다면 뭐 지폐의 신용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생길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다? 상품 유통의 내재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금량만을 대표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1,000억 원인데 실제로 불안은행권이 이제 2,000억 원만큼 존재한다면은 결국엔 이 2,000억 원의 불안은행권이 예전에 1,000억 원이 했던 만큼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불안은행권 자체가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상품들의 가격 상승, 흔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막스 당시에는 사실 이런 현상이 예외적이었습니다. 불안은행권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몇몇 나라들에서만 이제 사용되거나 이제 일시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불안은행권이 이제 전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는 이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불안지폐, 불안은행권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만연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스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짤막한 대목이 사실은 오늘날 더 정확하게는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만연해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이런 정도네요. 조금 더 그 길고 자세한 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경제학 입문 그 강의에 해당 부분,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네네네네. 미국 연방은행에서는 매해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이상적이라고 네, 하던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그 인플레이션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이제 그 속임수인 거죠.
그잖아요. 예. 어, 애초에 그 상품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어떤 근본적인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 상품의 가격이라는 건 화폐 상품의 가치와 그다음에 그 상품의 가치를 비교한 결과로 그 화폐가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의 화폐와 교환되는가가 그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온 원칙인데, 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이제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어, 찾아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이런 이야기죠. 상품들의 가격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상품들의 가격이 그 변화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0%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어, 실제로 그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별 상품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근데 예, 만약에 어, 그 화폐의 가치라는 것들이 그게 이제 뭐그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든 불안은행권이든 화폐의 가치라는 것들이 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들의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그 상품들의 가격 수준은 거의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정반대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자본주의 경제를 끊임없이 이제 관리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유통에 필요한 화폐보다 훨씬 많은 화폐를 지속적으로 이제 투입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 딱히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감소할 일이 없다라면은 상품들의 가격은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어야 함에도 그 반대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뿐이지 사실은 결코 당연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 정책의 담당자들이나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사고 방식도
철저하게 이제 화폐 수량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몇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 이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당화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은폐하는 것을 은폐하는 상황, 은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주입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시기가 1930년대 대공황기였잖아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대공황을 전후한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은 1929년 10월 말에 이제 대공황이 발발하고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이제 악화가 됐죠. 거의 이제 붕괴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은, 대공황 이전에 이제 호황기였던 1926년에 도매 물가 지수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대공황이 가장 심각했던 이른바 뉴딜이 시작되기 직전에 1933년 초에 미국의 도매 물가 지수는 60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호황기에 비해서 물가 수준이 60%로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이때만 예외적이었던 게 아니라 1930년대 이전까지는 공황이 터졌을 때마다 이런 식의 물가의 급락이 일반적이었어요. 왜? 상품들이 제대로 판매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상품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대공황이 발발하기 직전인 1929년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는 엄청난 호황이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 물가 지수는 완만하지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건 전혀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호황기조차도 완만하지만 물가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공황기에는 물가가 급락하는 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우리가 공부한 노동가치 이론의 기초와 이제 논리가 현실에서도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1933년 초에 이제 뉴딜이 시작되는데 뉴딜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된다고요? 금태환 정지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뉴딜이 결코 대공황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어요. 대공황을 해결한 건 이제 2차 대전이지 뉴딜 등등을 통한 국가의 구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때 이후로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되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한 번도 하강곡선을 그린 적이 없어요, 물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물가 수준이 그 상승률이 낮아지기는 하지만은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가가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대단히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처럼 엄청나게 여기서 떠들어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고 공황기에는 더더욱 체제를 유지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불안은행권을 때려 붓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양적 완화라는 이런 이름을 용어를 이제 그 지난번에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공항을 거치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항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 이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상품들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수준이 오히려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정도입니다만은 일단 대답이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에미리 씨? 네, 대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경제학 인문 강의 해당 부분을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정치경제학 인문 강의를 한 차례 정도 이제 들은 분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또 들은 분들도 사실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책을 읽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꼭 해당 부분을 한번 다시 읽고 다시 듣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그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그 파일이 우리 그 다음 카페 강의 게시판에 그 정치경제학 인문 강의에 이제 해당 부분, 인플레이션 공부하는 가치와 가격 파트 1 부분에 이 슬라이드 파일을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서 그 파일도 같이 다운받아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된 김에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상품들의 가격이 예, 화폐량에 이제 비례적으로 변동한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이제 엉터리 예, 가설이라고 막스가 비판을 했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불안지폐에 관한 경우에는 어쩌면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적인 사고가 들어맞는 게 아니냐, 다르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근데 사실 이제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 수량설을 주장하는 이런 주류 학자들은 어, 그 이미 금이나 은이 화폐로 유통하고 있었던 당시에도 화폐량과 상품들의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 화폐이건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고 태환도 불가능한 불안은행권이건 상관없이 항상 화폐량이 많아지면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면 반대로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16세기의 가격혁명 당시에는 금화나 은화가 일반적으로 유통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그 상품들의 가격 상승은 결코 화폐량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화폐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의 감소였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화폐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지폐, 국가가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불안지폐의 경우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화폐 수량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화폐 형태와 무관하게 항상 화폐량이 많아지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는 반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국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은행권을 불안지폐를 상품 유통에 필요한 것보다 과잉 투입했을 때 그러면 정말로 화폐 수량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적으로 상품 가격이 변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그 과잉 발행 내지는 불안은행권의 과잉 투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비례적으로 변동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불안은행권의 경우에도 금화나 은화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축장 기능이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은행권이 일반적인 오늘날의 경우에도 화폐 수량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투입한 그 은행권의 양과 상품들의 가격 수준이라는 게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이야기하면은 실제로 그 각종의 이제 그 신용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가가 주입한 은행권과 이제 별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화폐들이 작동할 수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 수준을 한참 넘어서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보도록 하죠. 자, 김채린 씨 가능하신가요, 지금? 지폐는 금 또는 화폐의 상징이다. 상품 가치에 대한 지폐의 관계는 상품 가치는 일정한 금량으로 관념적으로 표현되며 그 금량을 종이 쪽지가 상징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에 있다. 다른 모든 상품처럼 가치를 지닌 금을 지폐가 대표하는 한 지폐는 가치의 상징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째서 금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의 상징, 금속 토큰이나 지폐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금이 이와 같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금이 오직 주화로서 또는 유통수단으로서만 가능한 한에서 있다. 그러나 화폐는 유통수단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화폐가 단순한 유통수단의 기능만 하는 것은 다른 금화가 여전히 유통하는 경우에 볼 수 있지만 모든 금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각 조각의 금화는 실제로 유통하고 있는 동안만 단순한 주화이고 유통수단이다. 그런데 지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는 최소량의 금은 항상 유통 분야에 머물러 계속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오직 그 기능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예요. 뭐 이어지기는 하는데 왜 이제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치 상징, 그것이 이제 뭐 금속 토큰이든 불안은행권이든 이것들이 상품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이제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진호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므로 금화의 운동은 상품 자유바꿈 CMC의 반대 국면들의 계속적인 반복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 국면들에서 상품들은 즉각 다시 사라질 뿐인 자신의 가치 형태들, 화폐와 마주한다. 한 상품의 교환 가치의 독립적 표현은 여기에서 다만 순간적으로 존재한다. 그 상품이 곧바로 다른 상품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폐를 끊임없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는 화폐의 단순한 상징적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를테면 화폐의 기능적 존재가 화폐의 물질적 존재를 흡수하는 것이다. 화폐가 상품의 가격의 순간적 객체화된 반영일 경우 화폐는 다만 그 자신의 상징으로서 기능할 뿐이고 따라서 다른 상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화폐의 상징은 자기 자신의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지폐는 이 정당성을 강제 통용력에 얻고 있다. 이런 국가적 강제는 한 공동체의 국내 유통 분야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이 유통 분야에서만 화폐는 오로지 유통수단의 기능에 전념하며 따라서 지폐의 형태로 순순히 기능적인 존재 양식,
이 경우 화폐는 금속 실체와 외부적으로 분리된다.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기본적으로 순간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판매자의 호주머니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신용거래를 배제하고 현찰거래만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상징적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능적 존재가 물질적 존재를 흡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여기에 이제 강제 통용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불안은행권의 유통 범위는 그 국가의 권력이 이제 미치는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권이라는 게 한국의 영토를 이제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화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 각주들을 이제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런 가치 상징으로서의 화폐 또는 이제 뭐 주화 또는 이제 불안은행권 등에 대한 환상이 정부가 임의로 그 화폐 단위를 바꾸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필요로 하는 재원을 마음껏 조달한다라거나 한 나라에 이제 부를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환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또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각주들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조선시대 말기에 고종시대에 그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 경복궁을 증권하기 위해서 토목사업을 벌였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엽전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건 이전에 그 엽전들보다 100배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물가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주화 가치 상징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지원 씨 부탁드립니다. 제 3절 화폐네요. 가치 척도로 네, 기능하고 또한 제목부터 읽어주세요. 네네. 제3절 화폐. 가치 척도로 기능하고 또한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물을 통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다. 그러므로 금 또는 은은 화폐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이 가치 척도의 기능에서와 같이 순전히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또 유통수단의 기능에서와 같이 대리 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경우, 다시 말해 금이 금덩이 그대로 이리하여 화폐 상품으로서 나타나야만 하는 경우에도 금은 화폐로 기능한다. 다른 한편으로 금의 기능이 금 자신에 의해 직접 수행되든 대리물을 통해 수행되든 이 기능으로 말미암아 사용 가치로서의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금을 유일한 가치 모습 또는 교환 가치의 유일한 적절한 존재 형태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도 금이 화폐로 기능한다. 좋습니다. 자, 3장의 제목이 화폐 또는 상품 유통인데 3절의 제목도 화폐예요. 그러면서 그 3절에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장화폐, 그리고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그리고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오늘 볼 내용인데, 자, 왜 이런 식으로 3장을 구성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1, 2, 3절로 이제 나아갈수록 그 화폐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네. 자, 일단 그 방금 읽은 문단의 이제 제일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뭐다? 가치 척도로 기능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물을 통해서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1절하고 2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1절하고 2절에서 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1절에 살펴본 가치 척도의 기능에서는 계산화폐로서 순전히 관념적인 형태였습니다. 실물로서의 화폐가 필요하진 않았죠. 그리고 2절에 살펴본 유통수단의 기능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가치 상징이 이걸 대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금이 금덩이 그대로 나타나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3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루게 될 세교화폐로서입니다. 지금은 이제 1970년대 이후로는 이것조차도 이제 불가능해져 있긴 한데 이때 당시에는 각국 내부에서 은행권이 어떤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가와 무관하게 국가 간의 거래, 세계 시장에서는 항상 금 또는 은이 직접 실물로서 화폐로 기능했다라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했을 때, 금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든 대리물을 통해 수행되든, 자, 대리물을 통해서도 이 역할들이 가능한데요. 이 기능 때문에 뭐다? 사용 가치로서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금을 유일한 가치 모습 또는 교환 가치의 유일한 존재 형태로 고정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제 표현이 어려운데 이게 사실 그 3절에서 다루고 있는 축장 또는 퇴장 화폐로서의 기능과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절 가치 척도, 그다음에 2절 유통 수단으로서의 기능과는 다른 자격으로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전체의 구성을 한번 좀 음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기능들은 1절하고 2절에서 요구되는 자격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그 화폐에게 이제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소미 씨 부탁합니다. A. 퇴장 화폐. 두 개의 대립적인 상품 탈바꿈의 연속적 순환운동, 즉 판매와 구매의 끊임없는 교체에는 화폐의 쉴 새 없는 회전, 즉 유통의 영구적 자동기간 기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탈바꿈의 계열이 중단되어 판매가 그것에 뒤따르는 구매에 의해 보충되지 못하면 화폐는 유통이 정지된다. 부하기 유베르가 말한 바와 같이 화폐는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즉 유통수단으로부터 화폐로 전환한다. 상품 유통의 최초의 발전과 함께 제1 탈바꿈의 산물, 즉 상품이 전환된 모습, 다시 말해 금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열망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상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 형태를 화폐 형태로 바꾸기 위해 판매된다. 이런 형태 변화는 물질 대사를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된다. 이제 상품이 바뀐 형태인 화폐는 절대적으로 양도 가능한 모습 또는 오직 일시적인 화폐 형태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화폐는 퇴장 화폐로 화석화되며 상품 판매자는 화폐 퇴장자가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상품 유통의 과정에서 유통이 끊임없이 화폐라는 땀을 쏟아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유통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그 화폐를 갖게 된 사람의 수중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퇴정화폐 또는 축장화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코딩인데, 자, 막스가 여기서 유통수단과 화폐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유통수단의 기능에서 화폐는
예, 일시적으로 판매자의 수 중에서 나왔다가 구매자의 손으로 이제 금방 사라져 버리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됐고, 그래서 가치 상징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퇴정화폐 기능은 얘기가 다르죠. 화폐 그 자체가 이제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른 상품과의 교환, 다른 사용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그걸 구매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저런 목적을 위해서 화폐 자체를 얻기 위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 그 자체가 판매의 목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옥승원 씨 부탁합니다. 상품 유통의 최초의 발전과 함께 제1 탈바꿈의 산물, 즉 상품이 전환된 모습 그 다음 문단입니다. 네. 상품 유통이 시작된 바로 그 초기에는 사용 가치의 잉여분만이 화폐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금과 은은 그 자체로서 여유분 또는 부의 사회적 표현으로 된다. 이와 같은 소박한 형태의 화폐 퇴장은 전통적인 자급자족적 생산 방식에 대응해 욕구의 범위가 고정되고 한정되어 있는 민족들 사이에는 영구화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 사람, 특히 인도 사람의 경우가 그러하다. 상품 가격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공상하는 반더린트는 어째서 인도의 상품이 그처럼 싼가라고 자문한 뒤 인도 사람은 화폐를 땅속에 파묻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1602년에서 1734년에 인도 사람은 1억 5천만의 은을 땅속에 파묻었는데 이것은 원래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송되어 왔던 것이었다. 1856년에서 1866년에 10년간의 영국은 인도와 중국에 1억 2천만의 은을 수출했는데 중국에 수출된 은은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들어갔다. 은을 수출했는데 이 은은 그 전에 호주에 금을 주고 얻었던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화폐 퇴장과 관련해서 일단 상품 유통의 초기에 그 소박한 형태의 화폐 퇴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대체로 자급자족의 시기고요. 잉여분만이 교환의 대상이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은을 땅에 파묻는 형태의 화폐 퇴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 사람, 인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그 19세기의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인도에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그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넓은 이제 그 땅덩어리 이제 곳곳에 이런 소박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제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런저런 그 가끔씩 그 자신들이 생산한 그 물건들을 그 상품으로 판매해서 화폐를 얻은 다음에 이걸 화폐를 이제 꽁꽁 숨겨뒀다가 평생에 걸쳐서 이제 두세 차례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데 그걸 꺼내 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박한 형태의 화폐 퇴장이 21세기에도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화폐 개혁을 한답시고 그 은행권 형태를 이제 바꾸는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오랜 몇 년 이상씩의 이제 시간을 두고 이걸 바꾸라고 이제 계속 정부가 홍보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이제 몇십 년 지난 은행권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역사적 사실을 조금 알면은 조금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1602년부터 1734년에 인도 사람들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은을 땅속에 파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래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왔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아메리카의 은이 유럽으로 왔다라는 건 이게 어떤 시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가격혁명의 시기죠. 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그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은 광산들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은이 유럽으로 온 건데 그게 결국 나중에 인도로 간다라는 거야. 왜 인도로 가느냐? 이때 이미 이제 인도 지역의 대부분은 잉글랜드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식민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 식민지가 그 식민지 무역을 통해서 그 잉글랜드가 이제 인도를 무역을 통해서 수탈하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가면은 그 공업 제품들이 인도 시장을 완전히 이제 그 인도 시장에 범람하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만 초기에는 반대로 그 제국주의 영국, 잉글랜드가 상당한 무역 적자를 감수합니다. 왜? 당시 이제 뭐 인도에서 생산된 그 고급 직물들 같은 경우가 그 제국주의 국가의 이제 상류층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인도산 상품들이 영국산 상품들이 잉글랜드의 유럽산 상품들이 크게 이제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시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왔던 은의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부분이 인도로 흘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무역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만회를 했겠어요? 당연히 이런저런 명목을 통해서 이제 대놓고 인도로부터 이제 수탈하는 과정이 진행됐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로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56년부터 66년의 10년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영국이 인도와 중국에 1억 2천만 파운드의 은을 수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지금 이제 영국에서 인도로 은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영국은 대체로 이제 금화를 사용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은화도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와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은 근본위제가 아니라 은본위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갑바로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에 수출된 은은 그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 들어갔다. 자, 이 시기쯤 되면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영국, 잉글랜드를 비롯한 유럽 대륙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역 적자가 문제가 되죠. 중국산 이제 자기나 차 같은 게 엄청나게 그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실제로 중국 시장이 제대로 개방이 안 되잖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 수출된 은이 대부분이 다시 인도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아편 전쟁의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이런 걸 조금 이제 알고 읽으시면은 왜 이런 식으로 은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환 씨 부탁합니다. 네. 상품 생산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상품 생산자는 누구나 사회가 제공하는 담보, 즉 화폐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욕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끊임없이 구매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상품 생산과 판매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판매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이전에 구매하지 않고 판매했어야 한다. 이런 행위가 일반적 규모로 행해지는 것은 자기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귀금속은 그 생산지에서는 다른 상품들과 직접 교환된다. 거기에서는 금 또는 은의 소유자에 의한 구매 없이 상품 소유자에 의한 판매가 진행된다. 그리고 구매가 뒤따르지 않는 판매는 귀금속을 상품 소유자들 사이로 분배할 뿐이다. 그리하여 교환의 모든 지점에서 각종 규모의 금과 은의 퇴장이 나타난다. 교환 가치를 상품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상품을 교환 가치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
상품 유통의 확대에 따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사회적 형태의 부인 화폐의 권력이 증대한다. 예, 좋습니다. 상품 생산이 이제 발전하면 화폐에 대한 욕구가 왜 커질 수밖에 없는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유통의 초기에 소박한 형태의 화폐 퇴장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품 유통이 확대될수록 화폐의 권력이 증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화폐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이 이제 세지는 거죠. 왜? 상품 생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품 유통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욱 씨 부탁합니다. 금은 놀라운 물건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금은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 콜럼버스 자메이카로부터의 편지. 화폐는 무엇이 화폐로 전환되었는지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상품이든 상품이 아니든 모든 것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유통은 모든 것이 그곳에 뛰어들었다가 금덩이로 되어 다시 나오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도가니가 된다. 이 연금술에는 성자조차 견뎌낼 수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연약한 인간들의 상거래에서 제외되고 있는 성스러운 대상들. 여기에서는 페니키아 처녀들을 가리킨다. 이야 말할 것도 없다. 화폐에서는 상품의 온갖 질적 차이가 없어지고 있듯이 화폐 자체도 철저한 평등주의자로 모든 차이를 제거해버린다. 그러나 화폐는 자기 자신이 상품이며 누구의 사회물로도 될 수 있는 외부의 물건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힘이 개인의 사적 힘으로 된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는 화폐를 그 사회의 경제적, 도덕적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태어나자마자 플루톤, 부하 저승의 신의 머리털을 잡고 그를 땅속에서 끌어올린 근대 사회는 황금을 성배 또는 자기의 가장 내면적 성형 원리의 휘황찬란한 화신으로부터 환영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 사회적 힘이 개인의 사적 힘으로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건 이제 화폐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화폐가 가진 권능은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권능이고, 그게 성립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상품 소유자들끼리의 행위 결과, 합의의 결과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등장한 화폐가 이제 가치의 화신으로서 개인의 이제 소유물로 되면서 그 화폐 소유자의 권력, 힘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상품 생산이 전면화된 사회,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어서 이장욱 씨 부탁합니다. 사용 가치로서 상품은 어떤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며 물질적 부의 특정 요소를 형성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물질적 부의 모든 요소를 어느 정도 지배하는 걸 나타내며 따라서 그 상품 소유자의 사회적 부의 크기를 나타낸다. 미개 사회의 단순한 상품 소유자에게 또 심지어 서유럽의 동민에게도 가치는 가치 형태와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금과 은의 퇴장의 증가는 가치의 증가로 된다. 물론 화폐의 가치는 그 자체의 가치 변동이나 상품 가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200온스의 금이 100온스의 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금의 금속적 현물 형태가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 형태, 즉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인 사회적인 화신으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화폐를 퇴장하려는 충동은 그 성질상 끝이 없다. 화폐는 어떤 상품으로도 직접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부의 일반적 대표라는 점에서 질적으로나 형태상으로나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화폐액은 모두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구매 수단으로서 제한된 효력만을 가진다. 화폐의 이런 양적 제한성과 질적 무제한성 사이 모순은 화폐 퇴장자를 축적의 시시포스 같은 노동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다. 그는 정복을 통해 국토를 아무리 넓히더라도 여전히 새로운 국경과 마주치게 될 뿐인 세계 정복자와 비슷하다. 예, 좋습니다. 자,
바로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의 권능은 질적으로는 무한하지만 양적으로는 제한적입니다. 화폐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능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화폐를 획득하고 그걸 축적하려는 욕구라는 건 사실상 무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더 많은 화폐를 위한 그런 이제 그 욕구들이 생겨나고 멈출 수 없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씨부터 갑니다. 금을 화폐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즉 퇴장화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금이 유통되는 것 또는 향락의 구매 수단으로 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화폐 퇴장자는 황금 물신에게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희생으로 바친다. 그는 금욕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상품의 형태로 유통에 던져 넣은 것보다 더욱 큰 것을 화폐의 형태로 유통해서 끌어낼 수는 없다. 그는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면과 절약과 탐욕이 그의 주된 덕목으로 되며 많이 판매하고 적게 구매하는 것이 그의 정치 경제학 전체를 이룬다. 예, 좋습니다. 퇴장화폐라는 네. 자, 더 많은 화폐를 위한 욕구가 이제 무한한데 끝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아직 우리는 이제 막스가 단순 상품 유통이라고 명명한 이 단계, CMC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책을 생산해서 그걸 판매해서 화폐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위스키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야 된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금욕의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권 1편 수준에서 화폐를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크루지나 자린고비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이 대단히 소박한 내지는 어리석은 방식이라는 게 다음 편에서 바로 밝혀집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화폐를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신세계가 다음 주에 펼쳐질 거예요. 일단은 CMC 수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퇴장화폐라는 직접적 형태와 아울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소유라는 퇴장의 미적 형태가 발전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부증가와 더불어 증가한다. 부자가 되자. 그렇지 못하면 부자처럼 보이도록 하자. 그리하여 한편으로 금과 은의 화폐적 기능과는 관계없는 금과 은의 시장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의 잠재적 공급원, 특히 사회적 격변기에는 거기에서 화폐가 나온다가 형성된다. 마저 읽어주세요. 네, 퇴장화폐는 금속 유통의 경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의 기능은 금은 주화의 유통으로부터 생긴다. 이미 보았듯이 상품 유통의 규모, 속도와 상품 가격의 끊임없는 변동 때문에 화폐의 유통량도 쉬지 않고 증감한다. 그러므로 화폐 유통량은 수축할 수도 팽창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화폐가 그 유통수단으로서 끌려 들어가야 하며 어떤 때에는 유통수단으로서 밀려 나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화폐량이 항상 유통 분야의 흡수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국 안에 존재하는 금은의 양은 유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은의 양보다 많아야 한다. 이런 조건은 화폐가 퇴장화폐로 전환됨으로써 충족된다. 퇴장화폐의 저수지는 화폐가 유통으로 흘러들어가고 유통에서 흘러나오는 물길로 되며 이리하여 유통하고 있는 화폐는 결코 그 유통 물길에서 범람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화폐 퇴장의 한 형태가 뭐 이런저런 미적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금이나 은으로 된 이런저런 이제 장식품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뇌물로 주기도 하죠. 금고기 같은 거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고 사회적 격변기에는 여기서 화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IMF 사태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선량한 서민들이 애국심에 이제 후도돼서 폐물들을 이제 들고 나오는 일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대단히 이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에도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공황기 같은 경우에 금이 이제 절실했을 때 이게 이제 금은으로 된 귀금속으로 된 이제 장신구가 이제 화폐로 전환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퇴장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무슨 소리냐? 자, 한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량과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입받는 화폐 수량설적인 사고는 이걸 구분하지 않죠. 한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량이 전부 다 상품 유통에 투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폐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 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량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실제 존재하는 화폐량이 많았을 때는 이 추가된 부분은 유통에서 빠져나와서 축장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의 물길이 범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안지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품화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이 줄어들면 남는 부분은 퇴정화폐 형태로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화폐가 유통에 이제 투입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다시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퇴정화폐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당장 없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9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9시 20분에 뵙겠습니다.